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전학당, 이제 3회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학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고전, 철학고전, 이제 문학고전. 우리가 흔히 인문학의 3대 분야라고 하는 문사철이라고 부르죠. 물론 문사철이란 말은 근대에 만든 용어입니다. 일본에서. 예,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는 시서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따 좀 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사철. 그래서 이 1900년대 이게 중국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문학 잡지입니다. 무지 유명한 잡지, 지금도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문사철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화 돼버린 거죠. 일반화. 예.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시서역이라고 불렀다.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양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 고전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학교에서는 전통놀이를 집중적으로 전승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행본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한국사 TV, 궁궐박물관 TV, 전통놀이 TV, 한자 TV가 운영되고 있고, 이 강좌는 이 한자 TV에 게시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이 한국고전은 총 6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요 세 번째가 바로 문학고전이 되겠고요. 남은 4, 5, 6은 약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서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놀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전번에도 해줬던 거고 조금 달라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놀이가 4회에서 6회로 지금 변경했다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사철이라고 할 때 이제 인문학의 기본입니다. 인문학 기본.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문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냐면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AI 이런 거 과학적이죠. 그다음에 건축학, 근대 건축. 그렇지만 고전적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교과서가 있습니다. 문학 교과서, 그다음에 역사, 철학 이렇게 다 남아 있고요. 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법이나 작문이나 언어, 매체, 그다음에 한국문학, 세계문학이 있고, 한국사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 우리가 기본 교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교과입니다. 교과.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역사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하면 됩니다. 사탐에서 사회 탐구에서 사탐. 그리고 이제 철학은 이제 통합사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통합사회. 그래서 2028년부터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공식 이제 시험 과목이 됩니다. 잘 만든 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하는 그런 입시가 아니라 교양으로서 강좌를 아마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철학이 있고 윤리. 윤리가 꽤 많습니다. 국민윤리도 있고 윤리와 사상도 있고 윤리 철학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 문사철로 기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문사철은 여기 보면 1951년도에 그렇죠? 1951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서 이게 제1권, 제1기, 그러니까 제1호입니다. 1호. 요게 모양이.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실천론이 있죠. 실천론. 사실은 이게 마오쩌둥, 모택동의 양대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모순론, 실천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어떤 정치적 방향과 이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과연 한국이 지향할 철학적 이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사철 잡지가 나왔지만 망했습니다. 안 사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한학은 문사철이라고 하는 성찰 한문이다. 그래서 왜 한학을 문사철이라고 하냐? 예. 소학부터 대학이 있는데 그 공부 방식이 사실은 문사철에 가장 잘 반영되고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고전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학당은 한문이나 한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단순하게 배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9급 한자, 뭐 8급 한자 이거이지 사실 한자 속에는 그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고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으로 봐야만 반드시 그게 한자 인문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고전학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한자 인문학이다. 이렇게. 그리고 전통놀이 하면 놀이 인문학이다. 왜냐하면 놀이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사철을 우리 전통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당연히 시서역입니다.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와 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무를. 그러니까 가무에 대한 문학적 성과물이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는 대략 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한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뭘 기억하고 하려냐면 리듬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는 구절로.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초기에 그런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그런 노래 형태의 어떤 기억들이 한자를 만들 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성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 자체가 이렇게 형태가 있고 음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요 음에 성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성조. 그래서 이걸로 예전에는 이제 평성거입이라고 그랬어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그래서 그리고 짧게 입성해서 이렇게. 그래서 마마하면 이런 거죠. 마마. 그러면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마마. 그다음에 의자하면 이즈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즈는 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가 결합할 때는 끝에 것을 짧게. 그걸 우리는 평상거입이라고 그래요. 네 개의 성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이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굳이 여기다가 음표를 적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기 시습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냥 하기 시습지는 불영여료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예? 하기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게 성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노래처럼 부르지? 당연히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자, 그게 시고요. 그다음에 서라는 것은 이렇게 붓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라는 것은 질문을 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듣고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과정. 그래서 서는 기본적으로 산문의 형태, 그러니까 장문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운문이고 이렇게 이것은 장문, 산문이라고 하죠. 그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체가 있거든요. 역사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경이라든지 춘추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장문에 어떤 양식이 있어요. 존재 양식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학, 사상, 의례. 많은 분들이 예법을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하늘의 어떤 원리를 땅에 할 때 그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똑같이 짓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는 별자리가 있으면 별자리도 다 역할이 있죠.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집도 다 역할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아무 데나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동쪽에는 동궁을 짓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어머니와 아들이 있을 때는 가운데로 가로지는 건물을 절대로 안 짓는 거죠. 그 폐역이잖아요. 가로지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거죠. 그런 배치. 그게 다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나 의례나 그걸 공부하면
궁궐이라든지 서원의 배치법을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저는 그게 고전인문학에서 무지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궁궐이라든지 또는 종묘 이런 데 이렇게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 그죠? 여기 계신 분도 종묘 하지만 되게 그런 걸 잘해서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다 기능적인 설명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인문학을 바탕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쪽도 좀 지속적으로 그런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서역 하면 시를 대표하는 것을 요거 뭐 하는 거죠? 누군가가 여기다가 그냥 예전에 시예요. 근데 이제 유학이 하나의 동아시아의 정치 철학이 되고 국가 철학이 되면서 가장 그 높은 단계에 경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시경이 된 거고요. 선대 서경이 됐고, 또는 이제 선은 이렇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서전이라도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경자를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시서역은 독립된 책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경자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시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경은 없죠. 원래는 시서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역은 말 그대로 역. 근데 이제 역 중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하나라나 상나라의 역은 없고 주나라의 역만 남았기 때문에 주자를 붙여서 주역 또는 역 또는 역경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데는 역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서전, 시전, 역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경을 붙여주지만 경은 높은 거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 제목은 시서역이다. 근데 이 역자 중에 주자가 붙여온 것은 주나라의 역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게 뭐지? 가끔 이럴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글 고비입니다. 한글 고비. 한글. 조선시대 때 한글로 비석을 썼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좀 답사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서역이 바탕이 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넓은 형태의 경험들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춤은 굳이 설명하고 몸으로 해도 되지만 이 노래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책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악이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6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시서역에 맞춘, 그래서 육경이 되겠죠. 육경. 고대인들은 오행보다는 육합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동서남북과 하늘천. 그래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후에 육으로, 왜냐하면 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틀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든 숫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1에부터 5가 생수라면 6에부터 9는 성수라고 봤습니다. 그 성수의 첫 번째가 6이고 6은 오행의 시작인 물이라고 봤어요. 동지니까. 그래서 6개를 만든 거예요. 6개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네? 그런데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한나라는 천인 가몽설에 의해서 오행을 되게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 없었대. 그래서 5개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걸 전문적으로 전수하는 교수를 오경 박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악이 있었는데 이 악경은 뭐냐면 후대에 그런 전승이나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복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도 악이 아니에요. 후대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경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대신 고대인들의 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무지 중요한, 그래서 경자를 붙여준 겁니다. 악이고. 그 다음에 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서라는 것은 되게 정통성의 근거에서 그냥 자기들의 역대 요임금, 그러니까 황제부터 요임금, 순임금. 근데 서경에는 황제가 없다. 죄송합니다. 요부터 요순 우탕을 쫙 쓴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 임금들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썼어요. 써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춘추라고 하세요. 춘추라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겁니다. 1년 단위의 역사적 사건을, 제일 중요한 사건을 뽑아서 옳고 그러면 시시비비 포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춘추라고 한 겁니다. 공자님이 엮어서 춘추. 그러니까 춘추란 말 속에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그런 으뜸이도 있고, 또는 1년이란 단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춘추는 그 자체가 역사가 됩니다. 역사. 그러니까 춘추란 말 속에는 정통성을 상징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김춘추가 이름이 원래 김대똥인데 당나라에 가면서 춘추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당태종한테 우리 신라도 이제 중국적 세계관 속에 하나의 질서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우리 대통령이 가서 무릎 딱 꿇고 이제 미국의 딸랑딸랑이 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대통령 되면 무조건 미국 갔잖아요. 자, 춘추라는 이름 속에 그것 때문에 당태종의 귀가 찢어졌다 그래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대는 궁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공자의 사당 문묘에 들렸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당나라가 추구하는 질서 속에 있을 테니까 군사를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록. 거기서 이게 춘추입니다. 근데 이제 춘추도 여러 공자님이 엮은 것 중에 후대에 주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개의 춘추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도 세 개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경이 쭉쭉 늘어나요. 쭉쭉 늘어나서 송나라 때 오면 13개가 됩니다. 이 13개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신약을 통합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불교에서는 8만 대정경이라고 부르고 도교에서는 도장이라고 불러요. 한 1400경이 되나? 도장. 대장경 할 때 장자. 그래서 8만 대장경, 도장, 그리고 유교에서는 13경.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이 13경이에요. 오경이 13경. 늘어났다. 그래서 춘추, 좌씨, 공양, 공양전. 이렇게 세 개. 그렇지만 바탕은 다 춘추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례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철학의 정치. 어떻게 정치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호의 병형국이라는 육부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삼공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건축은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통치제도를 만든 게 주례예요. 주례. 그러니까 주례를 보면 우리 경복궁이 주례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물론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제도를 받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주례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례의 고공기를 보면 궁궐이 보이는 거겠죠. 주례가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의례는 말 그대로 예법들. 그러니까 이 의례에 우리가 이제 이 밀약교에서 하게 되는 투호례, 그 다음에 향사례, 그거 복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호례나 향사례와 같은 향음주례는 다 의례에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후대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문화를 복원한다, 조선시대, 그러면 당연히 의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기는 그 예의 철학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기를 봐야만 우리가 고대의 교육제도, 관직제도,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문학에서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12명인가 시작을 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우리 여기 조쌤하고 2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 닫았죠. 우리가 1년 만에.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가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예기, 그다음에 의례, 주례. 그래서 이걸 삼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례가 그대로 송나라 때 오면 그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송나라 때 여기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걸 삼례도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렇게. 물론 번역이 안 돼 있고 연구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는 건 참 중요한 듯합니다. 이게 바로 시서역에 대한 2단계 책들입니다. 악, 춘추, 예. 그래서 요 세 개, 그러니까 시서역, 그다음에 악, 춘추, 예. 이걸 육경이라고 했고, 육경 가운데 공자님 때쯤 오면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경을 공부했고, 그 이후부터 한나라 때는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교육제도의 교과서가 된 겁니다. 공통 필수. 그래서 오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이 오경을 가르친 박사는 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장하는 최초의 오경 박사. 자, 그러면 이제 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문학. 오늘 이제 배우니까 문사철에서 문은 언어와 문자 두 개로 구성됐죠, 우리가. 물론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할 때는 주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부가로, 그냥 옆으로. 그래서 언어와 문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말 그대로 언어와 문자의 표현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와 문자의 표현 예술이다. 그러니까 10자로 딱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음악적 그 표현과 음악이 없는 표현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나 이런 것은 굳이 음악적 표현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표현, 그래서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사책 중에 음악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거 우리 배웠죠. 제왕운기, 그렇죠? 그래서 제왕운기는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중국과 우리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걸 달달달 이렇게 외우지 말고 노래 형태로 배우면 좀 좋다. 그래서 우리 노래 형태로 배우는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 그거 해놓으면 애들이 단군왕 겁나시고 뭐 어쩌가지고 뭐 최영 장군 뭐 이러겠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 100명의 위인을 그걸 딱 배우잖아요. 그런 형태가 바로 운문인데 역사도 그렇게 한 거죠. 철학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운문 형태로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아이들 교과서. 그래서 3자격, 그다음에 사저소학. 요게 4개씩 해서 운율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운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조, 고려 소교, 경제체가, 가사문학, 판소리, 민요, 잡가. 이 중에 이제 판소리가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산문은 말 그대로 쭉 풀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체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소설, 뭐 가장 많은 거, 수필, 그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서양과는 좀 다르게 제문이라든지 비문, 그죠? 비석.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의 시제, 이런 것들이 다 산문에 속합니다. 물론 일정한 형식이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꼭 7자 이렇게 쓰지는 않죠. 어떤 형식은 있지만 자유롭게 글자체를 예고의 산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 표현입니다. 표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로는 구전이 있습니다. 구전. 참 오래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전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자기 마음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 그러면 이제 신청이는 나쁜 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여자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할 때 흥부는 게으르고 놀부는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놀부 부대찌개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놀부가 원래 욕심 많고 또 장자 상속제에서 아버지부터 받은 재산을 동생한테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막 원균 정론처럼, 원균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놀부를 이렇게, 그게 구전에 갖고 있는 힘이죠.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역사에서 신화가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민담, 요게 동네마다 다 달라요. 소재는 같아도 민담. 그 다음에 수수께끼 이런 거. 그 다음에 속담, 그죠? 그 다음에 전설. 한국인들 특히 이거 좋아해요. 전설의 고향. 그러면 남양특집. 그럼 애들이 남양이 뭐냐 그래. 남양. 납은 받아들인다. 양은 차가운 거. 그러니까 여름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샥 해서 그냥 냉기가 쫙 들어오죠. 그래서 남양. 지금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기억하시죠? 남양특집. 이것들이 다 전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화, 민담,
수수께끼, 속담, 전설 등이 바로 구비문학이 됐어요. 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전, 구비문학.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좀 지나서 80년대 경제적으로 좀 되니까 이제 구비문학을 채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을 체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구비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찰이 있습니다. 향찰이라는 것은 그냥 향가입니다. 향가. 우리 말인데 한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이렇게 임이라고 하면 이게 임이 맞기림이지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는 님이 아니에요. 님이. 그러면 님은 어떻게 할 거냐? 님은 내가 저 사람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냐? 그때는 주자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인 주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해서 이건 다 님으로 읽겠습니다. 님. 님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다른 때는 주인으로 읽고 뭐 임금님 할 때 주상 이렇게 쓰지만 한자 속에는 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쓴 게 향가입니다. 현재 14순가가 전수가 되겠죠. 그게 바로 향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서동요인데 공주 주은이라고 되어 있죠. 주은. 그러면 공주 이건 님은 뜻으로 읽는 거고 여기 은자는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향가의 향찰은 모든 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 단어 중에 한 200개, 300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약속하는 거예요. 요것은 님으로 읽자 이런 식으로. 요게 향찰입니다. 향찰. 물론 이제 후대에 가서 향찰은 사라져버리죠. 왜? 향찰부터 더 나은 이두가 탄생하니까. 왜냐면 한자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니까 이제 향찰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두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두는 그냥 우리 말 중에 하늘 앞 하면 한자로는 전천이라고 써요. 전천. 근데 이두는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천 앞전자 써요. 그냥.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하늘 앞에 무릎 꿇고 빈다 뭐 이럴 때. 그래서 뭐 설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찰 다음으로 좀 더 발전 형태로 이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앞에서 뜻하는 전천은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하늘 앞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한자로를 어떻게 쓰냐면 원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늘에서 앞에. 그래서 어자는 빼도 관계가 없으니까 전천 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천 앞전 하면 누구나 다 하늘 앞으로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두입니다. 근데 이제 이두는 읽기가 좀 어려워요. 어느 게 한문이고 어느 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이방이나 이런 하급 관리들이 서로 한 국가 행정책에서 배워서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오랫동안 세습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아버지부터 배웠고 할아버지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보고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가 많겠다. 이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한 단계 발전된 게 뭐냐. 한문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 한문은 이제 중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문장은 있죠. 근데 문장에서 어디를 끊어 읽을지를 모르죠. 어디를. 그때 이제 우리말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우리말은 조사격이 있단 말이에요. 조사. 그러니까 밥 먹는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목적격하면 밥을. 그래서 목적격에 반드시 조사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집으로.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다가 으로, 이거 집어넣으면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단계 발전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구결입니다. 구결. 주로 이제 불교 경전 같은 것은 글자 하나가 틀려지면 해석 확 바뀌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특히 의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구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을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토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옆에다가 경전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금 하기 스습지 하고 하기 스습지 면 부력 여로 인가 이런 식으로 고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원래는 그냥 하기 시습지 불역 여루라 했대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뜻이 있고 다 문장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동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하기시수찌면 불혁 여로인가,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혁 라코인가,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구결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구결. 그러니까 향찰에서 좀 더 한 단계 발전돼서 이두가 나오고, 이두에서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구결이 탄생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구결도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한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걸 싹 빼는 새로운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한문을, 이건 이제 아주 고급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한문을 굳이 구결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장 오래된 한자는 인천 계양상선에서 발견된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에서, 군대에서 누군가가 아주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말하면 장계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문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근무 쓰거나 얼 때 나무에다가 써서 아마 하고 있었는데, 오래돼서 낡아서 우물에다가 버렸고 진흙 속에 담겨서 상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700년 정도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인 박사가 근초고왕 때 일본에 그 천자문을 전달했다는데, 그게 372년이잖아요. 근초고왕이 그때가 대략. 그러니까 그거에 비슷하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백제에서 논어를, 천자문이나 논어를, 왜냐면 거기에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실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계양선성에 나오는 한문.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식인.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한글입니다. 요 한글, 요게 묘비가 153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고 100년. 물론 이제 원희엄마한테 쓴 편지라든지 북방에 갔던 그 관리가 부인한테 쓴 편지는 한글 창제 후 40년 만에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글이 퍼진 게 아니에요. 점점 사대부들이 한글이 많이 퍼졌을 거예요. 왜냐면 언문청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점점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그러니까 사림의 집권은요, 엄밀히 말하면 보수화예요. 되게 진보적이에요. 왜냐면 관학파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죠. 그런데 여성과 서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어요. 왜? 되게 예법을 따졌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순환사는 사림과 함께 가요. 우리는 사림을 되게 도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탈레반 때 여성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림이나 사대부를 여성의 관점이 본다면 남성 중심의 독재자이자 성리학적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조선시대는 선비들이 되게 무슨 뭐 이렇게 평등하고 진보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정왕후가 궁중의 늙은 여우였지만 사대부들이 보는 관점, 여성들이 볼 때는 되게 평등적 관점에서 노예 해방을 부르셨고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불교와 노예 해방은 기본적으로 평등과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너무 역사학자들이 만든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1교시 문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을 표현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